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과장되었지만 그 본질은 벤담의 철학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때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이름하여 해피타운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매일매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었죠. 이 마을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피타운에 신비로운 행복 기계가 도착했습니다. 이 기계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거대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기계를 몇 번 사용해보니 그 즉각적인 효과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의에서 이 기계를 공공장애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라 이 기계를 공식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이 기계는 모두에게 동시에 행복을 줄 수 있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 장기적으로 봐야 해 라며 반대했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기계를 사용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행복이 총량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몇 주 동안 마을 전체의 행복 지수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차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삶의 다른 작은 행복들 기습관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잔잔한 산책이나 어린이들의 놀이 소리를 들으며 느끼던 행복이 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기계 사용을 원했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피타운은 처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민들은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행복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양이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마을 지도자인 벤저민 영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우리에게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숫자나 순간적인 감각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기계 사용량은 제한되었고 주민들은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성취감을 기르는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이후로 해피타운은 잠시 길을 잃었던 만큼 더 큰 교훈을 얻었고 보다 행복하고 조화로운 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이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질적인 행복을 중요시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회가 질 무렵에 어느 날 한적한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철학 동호회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바로 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 회의론이었습니다. 평소 철학에 관심이 많던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드디어 동호회의 리더인 존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휴미의 재미있는 사고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휴미 회의론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인과관계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존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마을 근처에 이상한 마법의 숲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숲은 특이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그곳에서는 해가 뜨고 진다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정해진 규칙 없이 무작위로 날이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존은 잠시 쉬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마법의 숲에 사는 마법사들은 언제나 방관하지 무작위로 찾아온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시간 개념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이 마법사들 가운데 한 명, 이름하여 토피라는 마법사가 있었어요. 그는 늘 날씨와 시간에 대해 신비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토피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창밖을 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새벽에 우연히 닭이 올 때마다 날이 밝아진다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닭이 우는 것이 날이 밝아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토피는 이 발견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모두가 그의 관찰을 인정했어요. 이제 마을에서는 닭이 울지 않으면 날이 밝아오지 않는다고 믿게 됐죠. 그래서 닭이 울지 않는 날은 마법의 주문으로다 울음소리를 흉내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존은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휴미의 인과관계 회의론이 등장합니다. 흉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단순히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인과관계를 추론할 뿐이라고. 토피와 마법사들은 닭 울음소리와 태양이 뜨는 일출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죠.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흉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인과관계 개념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주장은 결국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결국은 정신적 습관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토론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아까의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메 이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마음먹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메 인과관계 회의론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휴메 철학은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썰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 사건들을 조금 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사려 깊은 관찰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옅은 햇살이 전해지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항상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바로 자연법의 날이었다. 이 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기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였다. 행사는 항상 마을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마을의 어른인 할아버지 아르모는 자신이 파이프 담배를 꼭 물고 나온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다. 오늘 할아버지가 전할 이야기는 바로 잃어버린 양의 전설이었다. 옛날 어느 날 한 목동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양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만 실수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목동은 온 산과 들을 헤맸지만 양은 보이지 않았다. 걱정으로 지쳐가던 참에 그는 산 위에 앉아 내려다보며 자연을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바람 속에서 목동은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으나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동은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깨달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단지 양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그 스스로에게 그리고 양에게 선한 것이었다. 목동은 그 메시지를 따라서 다시 산과 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제서야 목동은 자연이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따르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법칙임을 깨달았다.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 아르모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고 이야기에 나오는 목동의 깨달음은 바로 자연법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었다.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원칙은 자연 속에서 발견되며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매년 자연법의 날 물통의 아퀴나스의 이론을 되새기고 자연 속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나눴다. 그리고 자연법의 가르침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다. 할아버지 아르모의 이야기는 자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톰이라는 모험심 넘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늘 책을 좋아했고 특히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 앞에서 부모님의 마당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먼지가 묻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었습니다. 톰은 그 책을 펼치면서 자연 상태에 대한 독특한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세계, 전쟁과 혼돈에 휘몰아치는 세상이라니 그는 이 개념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자연 상태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톰은 호기심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학교에서 생존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캠프는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숲에서 자연 상태를 체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첫날 캠프는 평화로웠습니다.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우고 캠핑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옆 텐트에서 온 친구 피터가 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톰, 내 조가 좀 쌓아둔 과일 좀 빌려줄 수 있어? 밤새 너구리가 다 가져가 버렸어. 톰은 선뜻 동의했고 그렇게 자연 상태의 첫 번째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연대, 와협력이라는 성질이야말로 그나마 평화롭게 자연 상태를 견디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캠프가 진행되면서 식량은 점점 부족해졌고 경쟁은 치열해져 갔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톰의 물통을 훔쳐갔고 그는 점점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작은 다툼이 점점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톰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강력한 리더십 하에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구나. 혼란 속에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캠프 리더에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해진 규칙과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자연 상태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동의하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캠프 마지막 날, 톰은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소중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자연 상태는 무서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협력과 규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연 상태 체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동안 회자되었고 그는 철학가 톰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학교에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톰은 철학의 한 이론을 통해 실제 체험을 하며 인간 본성과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더욱 성숙한 철학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